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서양미술의 전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업부터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20세기 이후의 전반의 조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이 조각 세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작품 다 어때요? 이전의 그런 조각 작품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자, 첫 번째로 이 자코메티의 실존이라는 작품은요. 자,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황폐해진 그런 자신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인간을 육중한 형태에서 아주 깡마른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지금 사람이 서 있는데 아주 마르고 길고 왜곡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실존에 관한 그런 작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육중했던 로댕의 작품이라든지 브루델의 작품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크고 육중했던 작품과는 반대로 어때요? 아주 깡마르고 길고 왜곡된 그런 형태의 작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20세기 전반의 조각이라고 하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작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콜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빌 알죠? 모빌. 어렸을 때 모빌을 이렇게 보고 애기들의 그런 시선을 끌기 위해서 애기가 앉아있는 그런 침대 위에 이렇게 모빌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계속 보게끔 하는 그런 역할로 알려져 있죠. 자, 이게 원래 미술에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콜더라는 사람이 창안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전의 작품은 어때요? 쌤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육중하고 아주 거대한 그런 규모의 작품이 아닌 이 모빌이라는 걸 창시함으로써 아주 대변혁을 일으켰는데요. 자, 우선 여기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큰 조각이 아닌 철판을 잘라서 아주 납작한 조각을 만들었다는 거. 납작한 조각이죠. 지금 보면 구조물들이 다 이렇게 철판으로 잘려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모빌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왜 어떻게 움직이냐? 바람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조각이 움직인다는 거, 그 전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이 콜더라는 모빌의 작품이 아주 조각계에서 혁신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후로부터는 조각가들이 아주 다양하게 조각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일단 여기서 색을 빼고 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는데, 자, 모빌의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랑 이렇게 레드, 빨간색과 검정색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 작품들을 보면 아주 원색, 형형색색의 원색들의 작품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청동 이렇게 끝내는 조각이었다면 모빌에서부터는 아주 다양한 원색을 사용해서 철판에 아크릴로 채색을 하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헨리 무어의 생명이라는 작품은요. 우리 저번에도 선생님이 이 작품을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작품의 지금 도판이 이거 말고 원래 헨리 무어의 작품에서는 이렇게 조각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헨리 무어는 어떻게 조각의 혁신을 이루었느냐? 일단 우선 추상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이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누워서 아이랑 같이 있는 작품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좀 그런 형태가 보이지 않나요? 이런 말을 듣기 전에는 이 형태가 진짜 약간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헨리 무어가 추구하던 점인데, 지금 첫 번째 자코메티 실존 작품을 보면 그래도 인간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구상화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헨리 무어의 작품을 보면은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헨리 무어는 추상이라는 것을 작품에 도입한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추구하는 것은 자연과의 조화. 지금 사진 도판만 봐도 이렇게 자연 속에 조각품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단순히 조각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어우러지는 그런 조각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헨리 무어는 보통 생명이라는 주제로 많이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0세기 전반의 조각을 살펴보았고,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콜더의 모빌과 같은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죠? 모빌이라는 작품. 자, 이 모빌이라는 작품은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모빌은 철사와 양철 같은 산업 재료를 사용하여서 바람이나 기계에 의해 작동되는 조각이다. 자, 1932년 콜더에 의해서 독립된 예술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콜더라는 사람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조각계에서 혁신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모빌이 선생님이 아까 움직인다 그랬죠. 움직이기 때문에 키네틱 아트라는 것이 바로 움직이는 미술이라는 뜻인데요. 자, 키네틱이라는 용어는 움직임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자, 그래서 이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미술가들이 움직이는 작품을 키네틱 아트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키네틱 아트의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모빌이겠죠. 모빌이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뒷시장에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자전거 바퀴라고 검색을 하면 아주 많은 도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자전거 바퀴와 모호 이너지의 실험 작품 등을 시초로 보았다. 이런 것을 키네틱 아트의 시초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빌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빌과 반대되지만 똑같은 작가가 창안한 스테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은 자, 모빌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조각가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입니다. 자, 근데 이 모빌과는 아주 반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빌과 스테빌은 아주 상반되는 작품이라고 하면 되고요. 콜더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빌 그리고 스테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테빌에 대해서 살펴보면 금속판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을 스테빌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볼게요. 자, 금속판으로 제작된 움직이지 않는 추상 조각이다. 아까 모빌은 어땠어요? 움직이는 추상 조각이었죠. 자, 근데 스테빌은 움직이지 않는 추상 조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각가 알렉산더 칼더의 정지된 조각을 일컫는다. 자, 그의 움직이는 조각인 모빌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나오죠. 자, 그 쉽게 말하면 모빌은 움직인다, 스테빌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칼더의 움직이는 조각처럼 철판을 사용해 제작이 되었지만 보다 육중하고 무게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점차적으로 대형 크기로 제작이 된다. 자, 대형으로 제작되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진처럼 이런 건물들 사이에 이런 공공미술의 한 효과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공공미술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공공이 누리는 그런 곳에 있는 미술, 그걸 바로 공공미술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1950년대 이후에 공원, 광장, 개방된 공공장소에 놓이기 위한 공공미술 작품으로 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콜더 하면 뭐라고요? 모빌과 스테빌을 기억하면 되겠고, 스테빌은 모빌과 달리 아주 육중하고 거대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바트예요. 여러분들이 이 오바트 작품은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2차원적인 평면에 이렇게 3차원과 같은 이런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오바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착시 현상과도 연관이 있고요. 지금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진짜 빨려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원도 보이고 이렇게 막 거리감도 느껴지고 이렇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오바트라고 하는데, 오바트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오바트는 생각이나 감정을 차단하고요. 기하학적인 점, 선면, 형 등의 순수 조형 요소를 화면에 교묘하게 조작함으로써 시각적인 착시 현상을 다룬다. 자, 오바트는 여러분들이 쉽게 제작할 수도 있어요. 그냥 2차원의 스케치북에 본인이 나타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형을 점과 선과 그리고 형을 이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반복해서 그려나가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나타내는 오바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바트의 개념이 쉬우니까 일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또 아주 중요한 미술 사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개념 미술인데요. 자, 이 개념 미술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 미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사조이고, 그리고 현대 미술의 대표적인 사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수능 풀 때, 모의고사 풀 때, 비문학 지문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조입니다. 자, 개념 미술이라는 거. 자, 일단 개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개념, 그런 것들을 바로 미술로 표현한다, 이 말인데, 자, 그래서 개념 미술은 아이디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술을 붓을 들고 팔레트에 이렇게 팔레트에 물감을 적셔가지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개념, 그런 것들을 바로 미술화 시키는 건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장 중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를 완벽한 그냥 미술 작품으로 간주해요. 그러고 나서 이 작품을 위한 아이디어와 그 과정을 중시하게 되는데, 자, 이 작품을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개념 미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오른쪽 위에 작품이 보이죠? 이 작품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조셉 코수스의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개념 미술을 설명할 때 그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 즉, 이 꼴 개념 미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을 보면 의자가 보이죠? 실제 의자가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서, 저 전시장에 가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죠? 자, 이 의자를 사진으로 그대로 찍은, 지금 옆에 왼쪽에 그림이 보이죠? 자, 사진으로 그대로 찍은 왼쪽에 이런 작품이 보여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때요? 오른쪽에 지금 텍스트가 있어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셉 코수스가 이 의자를 글자화한 의자의 정의라든지 의자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넣어놓고 이것을 작품으로 딱 이렇게 전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은 그냥 실제 의자가 사용이 되었고 그 의자를 찍은 사진 이미지 패널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작품 설명, 의자에 대한 이 의자가 어떤 작품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의자에 대한 작품 설명이 있는 패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셉 코수스는 단순히 의자의 그런 사진과 텍스트만 사용하였지만 이것은 하나가 아닌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이다. 이렇게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셉 코수스의 아이디어만으로 이런 작품들이 하나의 개념 미술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좀 밑에 작품 보면 지금 만촌이 예술가의 똥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예술가의 똥이 맞고요. 자, 이 만촌이라는 작품은 자신의 배설물을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서 이것이 바로 개념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미술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바로 여성주의 미술이 되겠습니다. 자, 여성주의 미술이라는 거는 페미니즘 미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960년대 이후에 모더니즘에 반발하여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현상과 함께 등장했다. 자,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미술에서는 우리 저번에 배웠던 몬드리안의 그런 작품 아주 엘리트적이고 단순하고 그런 추상지향적인 그런 모더니즘 미술을 반발하여서 포스트 모더니즘, 새로운 걸 추구하겠다. 모더니즘 이후, 그래서 포스트라고 붙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런 다양한 문화 현상을 미술 작품에 도입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여성주의 미술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여성주의 미술은 자연의 성으로부터 문화적인 성으로 시선을 돌려서 역사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런 여성들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여성들의 그런 목소리를 내는 미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표 작가로는 주디 시카고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디너 파티 보이죠? 자, 이런 것은
자세히 보면 지금 이렇게 파티를 할 때 그런 앞에 테이블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놓은 건데 이것도 다 일일이 바느질 작업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페마주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밑에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은 텍스트가 아주 강렬하게 있죠. 텍스트와 이렇게 사진 이미지를 변형을 시켜서 아주 강렬한 원색의 그런 강렬한 여성의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작품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은 신표현주의라는 그 사조인데요. 자, 우리 표현주의 배웠었죠. 서양미술의 전개 첫 번째 작품,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었는데, 자, 표현주의라는 것은 자신의 그런 감정과 그런 자신의 마음을 막 그림에 표현하는 것을 말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신이 붙었죠. 신표현주의다. 표현주의이긴 한데 새로운 표현주의다라는 명칭이에요. 자, 그래서 구상미술로 회귀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앞에서는 쌤이 말했던 몬드리안 작품처럼 아주 추상적인 미술이었다면 신표현주의부터는 다시 추상 반대, 나는 구상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등장한 사조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그런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고요. 종교나 신화, 성적인 이미지 등을 아주 거침없이 다루면서 불안정한 현실과 전쟁에 대한 공포, 정신적인 압박, 세기말적인 상징성을 드러냅니다. 신표현주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하면은 이 바로 안젤린 키퍼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표현주의 작품처럼 아주 이렇게 덕지덕지 칠해져 있고 자신의 그런 감정들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으로 다가왔어요. 자, 새로운 표현이라고 선생님이 따로 사조를 적지 않았고 이제는 그냥 새로운 표현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자, 탈이념, 탈중심, 탈장르라는 문화 담론을 낳은 아까 말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20세기 말의 냉전 체제의 종식, 세계화된 시장 경제,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서 현대미술에도 다양한 변화와 많은 그런 변화를 일으켰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새로운 표현이라고 그냥 적은 이유도 회화나 조각, 공예, 디자인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영역의 그런 미술이 개념이 아주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봐요. 그쵸? 개념 미술, 여성주의 미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냥 새로운 미술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이 아주 모호해지고 여러 매체가 혼용된 복합미술, 그리고 미디어 아트나 설치미술 등이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시장 같은 데 가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지금은 많이 공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진짜 사람이 연기를 하면서 미술 작품을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미술의 한 분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우리나라의 그런 한국의 특징으로서 아주 감사하고 또 아주 길이길이 남아야 할 비디오 아트라는 게 창시가 됩니다. 자, 이 비디오 아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남준이라는 작가가 창안한 것이에요. 이 미술의 비디오 아트는 아주 혁신을 불러오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 비디오 아트, 즉 미디어 아트라고도 하는데요. 1960년대 후반 백남준, 한국 작가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아주 정말 이 미술 역사계에서 큰 공헌을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죠. 자, 백남준에 의해 창시가 되었고요.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전자매체를 바로 그 표현 도구로 사용하였어요. 이전까지는 표현 도구가 뭐였어요? 그렇죠. 미술, 팔레트, 연필, 캔버스, 물감 이런 거였다면 이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비디오 등을 그냥 미술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테크놀로지의 기술의 예술적 가능성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미디어는 매체를 뜻하는 미디엄의 복수형으로 미디엄이 미술 재료에 한정된다면 미디어는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인 대중매체를 미술에 도입한 것이다. 자, 오늘날 미디어 아트는 관객과의 상호작용성을 큰 특징으로 한다. 자, 미디어 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5글자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상호작용성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하는데요. 미술 작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옆에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비디오를 보고 또 참여하고 사람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미술 작품이 또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바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시장에 오면은 뭐 예전에는 미술 작품은 건들면 안 되죠. 전시장에 가면은 미술 작품은 아주 고귀한 존재고 이것을 건드려도 안 돼요. 그래서 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손으로 건들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그런 식의 미술 작품이었다면 이제는 비디오 아트는 다릅니다. 비디오를 직접 자기가 조작을 하고 뭐 다른 화면으로 바꾸고 또 자신이 참여함으로써 그림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백남준 씨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밑에 지금 작품 밑에 있는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이죠. 이것은 우리나라 개천절이 10월 3일이죠. 그 10월 3일을 따서 1,003개의 그런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연결을 하여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이런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03개의 그런 모니터가 있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높이도 아주 높고요. 자, 이런 식으로 관객들이 지나다니면서 쳐다보고 같이 느끼고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작품을 추구한 것이 바로 비디오 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아트는 아주 중요하니까 개념미술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퍼포먼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 알죠? 자, 퍼포먼스라는 것은 육체적인 행위와 음악, 영상, 사진 등을 결합하여서 연극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60년대 이후에 예술의 한 범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퍼포먼스라는 것은 미술가가 직접 그냥 전시장에서 막 노래를 한다든지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노래하는 조각을 대표하는 그런 작품도 있어요. 자신이 그냥 자신의 얼굴에 물감을 칠하고 전시장에서 그냥 사람들이 전시 관람 오면 그냥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살아있는 조각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퍼포먼스는 그냥 사진으로 남게 되겠죠.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게 될 거예요. 왜냐면 퍼포먼스를 하고 끝나기 때문이죠.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연기를 하고 끝나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으로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퍼포먼스는 이렇게 사진으로 기록한다고 해서 다큐멘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법으로 남기도 해요. 자, 이런 퍼포먼스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전에 새로운 표현이라는 범주에 속하게 되겠죠. 비디오 아트나 우리 미디어 아트나 그런 새로운 여성주의 미술이나 다양한 미술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 퍼포먼스도 역시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서양 미술의 3번째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했던 것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내용을 적었고 아주 많은 내용을 넣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복습을 하면 좋겠고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사조가 있거나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다 싶은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그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사조를 검색을 하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미술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대면 수업으로 미술실에서 보도록 하고 우리 젠탱글 마무리해야 되고 다음 수행평가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빨리 진도를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